11월 25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추위 걱정은 더 쉬어도 되겠습니다. 추위가 잠시 주춤하며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비가 좀 내렸죠. 오늘 아침 중북부 일부 지역에서만 영하권을 보일 뿐 대부분 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최고 기온 8도 정도 예상되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며 추위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영상 2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제229회 2차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원주시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그중에서 광문근 의원이 제안한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개편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 나눠보고요.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은 11월에 화물차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물차 교통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예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아울러 강원도 교통사고 현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영월군이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가족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영월 가족센터 조성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지역 학부모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달라고 원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원주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 학부모연합회와 원주시장 간 간담회가 지난 23일 원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원주 지역 학교들의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과 진입로 개선 등을 건의했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 고교생 진로 취업 특강을 진행하고 방과 후 지자체 돌봄 확대와 학교와 의견 교류 등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2023년까지 횡성의 먹거리 안심단지가 구축됩니다. 횡성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청정 먹거리 생산과 유통을 위한 특화시설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 안심단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되는 먹거리 안심단지는 안심 가공 공유 플랫폼과 안심 물류 공유 플랫폼으로 구성됩니다. 평창구는 물가 안정에 앞장서는 착한 가격업소에 이달 말까지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합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업과 이미용업 등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관리하는 물가 안정 모범업소로 평창구는 이들 업소에 이달 말까지 식료품과 전자제품 등 1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시내버스 업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주시의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했는데요.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제기한 광문근 원주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문근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원주시에서는 어떤 운영 방식을 좀 채택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직은 공영제든 중공영제든 도입되어 있지 않고요. 앞으로 검토를 해볼 시기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원주에 3개의 버스 회사가 있는데요. 원주의 시내버스는 운송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 적자 요인이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일부 비용은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발생한 부분을 다 보전해주는 방식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요인과 카드 할인 환승 시 발생하는 비용, 또 비수익 노선과
격진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비용들은 지금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세계 버스 회사가 이렇게 매년 적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뒤따르는 문제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현 체제의 가장 큰 문제들 좀 몇 가지 짚어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현재는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로다가 지금 그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그 적자 요인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두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운영 서비스가 좀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민들은 또 의외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그만큼 이제 이용을 덜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적자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도 너무 부담이고 또 회사 적자로 운영해서 노선도 뭐 줄이고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시민들 불편이 좀 뒤따를 것이고 또 직원들 복지 문제도 이렇게 좀 간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준공영제, 완전공영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완전 공영제는 뭐 시에서 회사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지원의 급료는 운영비가 모두 시에서 지급하니까 운송회사를 산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중공영제라는 것은 그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재정 관리를 시에서 운송해서 협의를 해서 이제 투명하게 지켜보면서 적자분 그러니까 이제 손해를 본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사회적 약자나 이용 빈도수가 높은 그 버스 이용객에게 이제 무료나 또 할인을 해주고 이를 시에서 부담하는 방식도 있겠고요. 운송회사에서 손실을 본 부분을 채워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 질 좋은 운송 서비스나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좀 담보되어야 하는데 좋은 방안을 잘 찾아야겠죠. 잘못하면 또 운송회사에서 땅 짚고 헤엄치게 되어서는 또 안 되니까요. 예전에 이 버스 업체들 계속 좀 흑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최근 와서 이렇게 계속 적자로 문제가 되는 건지요? 결론적으로는 이용 승객이 준다는 거고요. 이용 승객이 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그 운행회사에서 그 서비스 질이 좀 나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자가용 이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시내버스가 외면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완전 공영제보다는 이제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그럼 버스업계에서는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좀 갖고 있는지요? 예, 요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업계가 그동안에 이제 부분적인 외진 노선이라든가 이런 데가 적자였는데, 이번에는 지금은 원주 시내 그 전 노선이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그 이용객 숫자가 절반으로 떨어졌다가 요즘은 좀 올랐다고는 하는데, 원래 한 5만 명 정도가 하루에 그 이용을 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을 때는 2만 5천 명, 절반 정도 떨어진 거죠. 근데 요즘 조금 올라서 한 3만 명 정도는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운송회사에서는 경영난에 대한 애로사항을 계속 시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에 대한 돌파구로 저는 이제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세계 버스 회사에서 좀 사회적 비용 지원해주고는 있지만 워낙 적자가 크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회사도 어렵고 시에서도 좀 부담이 되고. 그렇다면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채택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년 전인가요? 정선에서 아마 이 준공영제 완전 공영제인가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정선군이 한 15개월 정도 됐어요. 거기는 이제 완전 공영제를 도입을 한 거고요. 춘천시가 내년부터 공영제를 한다고 어제 언론에 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선군은 와버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원주랑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규모 면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뭐 10분의 1 수준이나 20분의 1 수준밖에 정선은 안 되니까 그 아무래도 좀 다 관리하는 노선도 단순하고 뭐 또 규모 면에서 워낙에 이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지금 완전 공영제를 도입한 데는 정선이 거의 내륙권에서 최초였고 다른 지자체에서 뭐 한 군데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네. 이제 공영제로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네. 뭐 공영제는 이제 시작 단계고 중공영제는 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10년도 이전에는 서울, 뭐 인천, 대구, 광주, 부산 등 뭐 이런 데서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제주도, 목포, 창원, 대전, 청주 뭐 이런 도시가 도입을 했습니다. 네. 원주시만 하더라도 이제 버스 대수도 많고 노선도 많다 보니까 만약에 현재 운영 상태에서 준공영제로 이제 전환한다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운송회사랑 어려운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도 원주가 지금 뭐 운송회사들이 한 40억 원 이상 뭐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데다가 전체 세계 회사 예. 40억 원. 네. 40에서 뭐 45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우리가 그 또 지원을 그동안 해온 돈들이 있는데 뭐 해마다 한 70억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뭐 110억 원 정도 이상이 지금 계속 적자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연인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그렇죠. 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완전 공영제로 갔을 때는 뭐 1,000억 이상 그 비용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뭐 그 회사를 전체를 통째로 사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버스 노선에 대한 뭐 영업 권리권이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매입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공영제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공용제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 시내버스 준공용제에 대한 원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산 부담이 크겠죠. 그렇죠. 뭐 예산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지금 현재는 이런 이제 코로나 뭐 일부로 인해서 더 재정 부담이 크다 보니까 아직은 지금 뭐 딱히 답을 내리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었고요. 이제 그 점진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자체에서 한 승객 뭐 지자체 개수는 한 10개 정도 되지만 그 승객 그 숫자로 놓고 본다면 뭐 절반 정도가 벌써 수혜를 보고 있다고 놓고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관심과 좀 뭐 챙기려고 하는 뭐 배려가 좀 있겠죠. 네, 원주시 예산이 이제 내년에 1조 한 5천억 원 되는데 뭐 완전 공영제에 따른 예산이 1,000억 원이라고 하면 거의 10분의 1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앞으로 좀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또 세계버스 노선의 적자가 매년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말이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원주시 광문근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7분 정각입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11월에
가장 많은 이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1월에 특히 화물차 교통사고가 많은 달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도로교통공단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치 전국의 화물차 교통사고를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매년 11월에 화물차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11월 하루 평균 사고 발생 건수는 140건으로 11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하루 평균 건수보다 12% 높습니다. 화물차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2배 높아서 화물차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화물차 운전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으로는요. 운전을 할 때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와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인데요. 이 한국도로교통공단 박무혁 연구원 이야기입니다. 네, 화물차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일컫는 치사율이 3.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7명보다 약 2배가량 높습니다. 이렇게 화물차 운전자의 치사율이 높은 이유는 화물차의 경우 차체의 중량도 크고 실려있는 짐의 무게가 있다 보니까 긴급 상황 시에 차가 완전히 멈추기까지 시간과 거리가 일반 차에 비해서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고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치사율이나 중상률 등의 피해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만약 화물차가 과적과 과속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일반 차의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는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피로와 일시적 부주의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일어나기 쉽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장기간 운전하다 보니까 피로, 부주로 인한 사고가 많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밖에 강원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 소식도 좀 볼까요? 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강원도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949건입니다. 이로 인해 61명의 사망자와 2,7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강원도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 차종은 승용차가 69%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화물차가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의 30%가 소형 화물차 사고였는데요. 이렇게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에서 강원경찰청은 사망사고가 잦은 소형 화물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형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화물차 중 특히 사망률이 높은 1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하는데요.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위반한 차량에는 정비 명령을 내리고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과 과속, 난폭운전, 안전띠 미착용과 같은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다양한 교통안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박무혁 연구원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네, 화물차 사고의 주된 이유는 크게 과적이나 과속, 과로이기 때문에 화물차 업체와 화물차 운전자 분들의 자발적인 억제 노력이 제일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화물차와 고속도로를 공유하는 일반 운전자 분들도 화물차의 길이가 길고 화물차의 중량이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긴 제동 거리가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할 것 같고요.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교통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각종의 교통안전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 부처와 각급의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제반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이 있다고요? 네, 11월은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달인 만큼 끝까지 평소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물차 안전수칙 7가지로는요. 첫째, 과속과 신호 위반을 금지하고요. 둘째, 차량 간 안전거리를 필수 확보합니다. 셋째, 음주운전과 과로운전을 금지하고요. 넷째, 장시간 운전을 할 때는 2시간마다 휴식합니다.
5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요. 6째, 비나 눈이 올 때는 급브레이크 조작을 피하고 감속 운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네, 모든 운전자가 함께 지켜야 될 또 안전수칙이 아닐까 싶은데 특히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리가 큰 만큼 기본적인 교통법규 꼭 준수해 주셔야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군이 2023년까지 조성하는 가족센터가 여성가족부 생활 SOC 복합화 가족센터 우수 사례로 뽑혀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영월 가족센터 조성 내용과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소식, 영월군청 서미순 보육가족 팀장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서미숙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축하드리겠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영월군 가족센터 우수 사례 선정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된 건가요? 2019년도부터 21년도 3년 동안 가족센터 건립 생활 SOC 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가 있는데요. 그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으로 지난 9월에 우수 사례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참가하게 되었고 그 심사 결과 공간 구성 우수 사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월군 가족센터가 우수 사례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뭘까요? 그 영월군 가족센터는 이제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1층을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 공간으로 그 영유아 실내 놀이터, 카페형 다목적 휴게 공간으로 구성한 점과 1층과 2층 사이 계단을 디자인해서 그 2층 작은 도서관과 연결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그 3층을 교육실과 옥상 테라스를 설치해서 이용자의 휴게 및 가족 이벤트 공간 활용 계획으로 해서 그 공간의 확장성적 높은 점수를 받아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센터는 영월군의 군민들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시설인가요? 예, 가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네. 그럼 이 영월군 가족센터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공사 중인가요? 예. 아니면 지금은 지금 현재 그 설계 용역 중이고요. 네. 이제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내년 봄에 이제 공사에 착공해서 2023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 예. 어디에 시설이 들었습니까? 저희 영월군 영월읍에 그 스포츠 파크가 있거든요. 네. 그 스포츠 파크 안에 그 부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네. 이 영유아 실내 놀이터와 상담실, 또 다문화 자녀 언어 교실 등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럼 규모는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1,37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415평이 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1층부터 3층까지 전체 규모가. 네. 그럼 이번에 영월군 가족센터 건립이 되면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영월군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인근 큰 도시로 좀 많이 이주하는 지역인데요. 이제 가족센터가 건립되면은 그 가정 양육에 대한 인프라로서 부모에게 이제 육아에 대한 정보랑 그다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부모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서로 정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중심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대도시에는 이제 어린이들 키즈 카페가 네. 한창 이제 놀이터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좀 들어온다는 말씀이시겠죠? 예, 맞습니다. 예. 자, 끝으로 영월군 가족센터 건립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월군 가족센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영월읍 스포츠파크 내 조성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이용하는 가족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주민들이 언제든지 의견을 제안하고 프로그램 운행에 적극 반영해서
영월군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파크 시설에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 여기서 놀고 부모들은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같이 겸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 옆에 보면은 야외 체육시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옆에는 또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실내 체육관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랑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잘 만든다면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영월 군민들의 가족과 놀이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보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청 서미순 보육가족 팀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